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자주포 이야기인가요? 네, 지난 7월 18일 개최된 2024년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55mm 차륜형 자주포를 공개했습니다. 신형 155mm 차륜형 자주포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반영함과 동시에 독일 RCH-155 차륜형 자주포에 대항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모델은 K239 천무형 차대로 보이나 실제로는 신형 전술 탄도탄 미사일을 위해 개발된 보다 대형화된 8륜 차량에 신형 155mm 무인 포탑을 탑재한 모델로 보입니다. 따라서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 예정인 155mm 차륜형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나라는 차륜형 자주포 안 만든다고 하셨죠? 예. 제가 지난 K9 영국 수출 불발 편에서 마지막에 제가 뻔뻔하게 뭐라고 했냐. 앞으로 155mm 자주포는 궤도형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에서 마치 제 말을 들은 듯 응 아니야 이걸 시전하면서 155mm 차륜형 자주포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겸손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소원가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차륜형이 대세라는 건가요? 영국 육군이 MPF 사업을 통해 RCH-155 차륜형 자주포를 선정했고요. 독일 육군도 신형 차륜형 자주포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럼 차륜형 자주포가 대세일까요? 지난번에 헛발질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영국 MPF 사업의 경우 영국군의 성능 요구 자체가 24시간 안에 750km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부터 차륜형 자주포 도입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영국 육군의 규모는요, 깜짝 놀랄 만큼 작습니다. 대략 10만 명 정도예요, 육군이. 그 중에 상비군이 7만 5천 정도예요. 또한 임무 자체가 나토 지상군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보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차륜형 자주포가 영국 육군한텐 적합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K9A2라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과 고무 궤도를 사용해서 한번 도전해 본 거죠. 그 결과 비록 영국 MPF 사업에서는 실패했지만 폴란드가 자국산 크랩 자주포를 배제하고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압도적인 K9A2를 선정함으로써 본전 이상을 뽑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어서 7월 9일 루마니아 국방부가 K9 자주포 54대를 포함하는 총 1조 3,82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죠. 뭐가 어찌되었든 우리 K9 자주포가 다시금 대세임을 입증한 겁니다. 그러면 궤도형이 대세가 맞나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꼭 궤도형 자주포만 의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궤도형과 함께 차륜형 자주포가 하나의 축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를 반영하듯 지난 6월 K9 자주포를 이미 도입한 에스토니아가 프랑스로부터 캐사르 차륜형 자주포 12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의 성능이나 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게 또 그렇진 않아요.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기존의 견인식 155mm 곡사포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차륜형 캐사르를 발주한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궤도식과 차륜형 자주포는요, 각각 특유의 장점을 활용해 활약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보낸 M777이나 유럽이 원조한 FH70 등 견인식 155mm 곡사포 운용 수를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포병 레이더와 자폭 드론의 위협 때문이죠.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대포병 사격 능력은요,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공세로 인해 아주 손쉽게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야무진 착각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전력을 매우 얕보고 있었습니다. 실제 전쟁 직전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자주포는요, 대부분이 냉전 시절의 소련제 자주포였습니다. 가장 숫자가 많은 2S1 그보즈디카, 이게 비축분까지 합하면 한 500대가 넘는데요. 이거는 이제 122mm 주포를 사용하는데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해도 사거리가 20km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2S3 아카치아, 요건 비축분까지 합하면 한 250대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152mm 포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거리 연장탄에도 24km까지 날리는 게 한계였어요.
물론 비교적 최신형의 152mm 2S19 무스타하고 155mm 크라프 등이 있었지만 전부 합쳐 채 100여 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견인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2A65 152mm 곡사포하고 2A36 152mm 곡사포는요, 냉전 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걸기에는 여러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숫자마저 둘을 합해 300문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대포병 레이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군 포병대가 카운터 포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크라이나군 포병의 야무진 저항에 부딪힌 러시아군은요, 급히 대포병 레이더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포병에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죠. 또한 러시아는요, 자라사에서 만든 KUB 블라나, 란셋 등의 자폭 드론 투입을 점차로 늘려나갑니다. 그 결과 은폐된 상태로 분산된 우크라이나군 포병대조차 공격받기 시작했고요. 누구보다도 견인포가 늦은 방열 속도와 이동 속도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게 되죠. 우크라이나군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크라이나군은 견인포 피해가 점차로 커질 무렵 미국은 수송기를 활용해 M777 견인식 곡사포와 고기동 MFTV 견인 트럭을 함께 우크라이나에 제공합니다. 미 육군이 2010년대까지 운영하던 M198 155mm 견인포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 견인포들은요, 야지 기동 속도가 최고 시속 8km 정도였어요. 이와 비교해 M777은요, FMTV와 결합해 도로상에서 최대 시속 88km, 야지에서도 시속 24km의 속도로 기동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M777은 신속 방열 시스템을 갖추어서 정지한 이후 3분 이내 초탄 발사가 가능했고요. 철수에도 단지 2, 3분이 소요될 뿐이어서 최신 자주포와 동급의 신속 진지 변환 능력을 자랑했죠. 그 덕분에 M777의 초기 운용 단계에서 러시아군의 대포병 사격이나 자폭 드론 공격을 피할 수 있었지만 러시아군의 정찰 및 자폭 드론 수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점차로 M777의 피해도 급증합니다. 이 점을 파악한 미국과 유럽, 나토는 창고를 뒤져서 155mm 자주포를 보내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독일 PZH-2000 같은 최신 52 구경장 155mm 자주포도 있었죠. 이 자폭 드론이 포병에게도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특히 러시아군이 동하고 있는 란셋과 같은 자폭 드론의 공격거리가요, 40km 정도입니다. 주간 및 야간 연령상 카메라를 활용해 주변을 정찰하다가 표적이 발견되면 중량 3kg짜리 성형자격탄을 품은 상태로 자폭 돌격을 수행하죠. 중량 3kg 수준의 성형자격탄이면요, 이론적으로는 전차도 충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질 아병강판 한 215mm 정도를 관통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관통 능력이면 장갑이 약한 전차 상부나 전차 후면의 엔진 그릴 등은 충분히 관통이 가능해요. 하지만 초기 운용 단계에서는요, 생각보다 위력이 낮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프로펠러와 날개를 활용하는 비행 특성상 하강 각도가요, 아무리 높아야 6에서 70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투 차량에 취약한 상면보다는 측면에 명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용자가 영상을 보고 직접 유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용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명중률 차이도 심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차차 개선되었죠. 그래서 2023년 우크라이나군의 하계 대반격 시기에는요, 이 러시아군의 란셋이 대활약을 합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전차들은 대부분 반응 장갑으로 보호되고 있었고요. 따라서 자폭 드론이 포탑 상부와 엔진실에 정확히 명중하지 않는 이상은 전투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비교적 최신형의 크랩이나 PZH-2000 자주포도 152mm 포탄 파편에 대응해 두께 20mm 수준의 강철 장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측면이나 상부에 명중하지 않는 이상은 쉽사리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차륜형 자주포의 방어 능력은 어떤가요? 네, 궤도식 자주포와 비교해 운용 요원이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견인식 포와 캐사라와 같은 차륜형 자주포는요, 자폭 드론이 정확히 명중하지 않더라도 폭발 시에 발생하는 파편만으로도 막대한 인명 손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캐사라나 우크라이나가 독자 개발한 2S22 보흐다나와 같은 차륜형 자주포는요, 항상 수풀 지역에 숨어 있다가 아군의 사격 요청을 받으면 신속히 개활지로 나와서 1분 이내에 발사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1분 안에 포탄 5에서 6발의 사격을 실시한 이후에 1분 안에
포격 지점을 이탈하는 신속 진지 변환 능력을 통해서 자폭 드론 위협에 대응했죠. 이 캐사르를 개발한 프랑스의 KNDS 넥스터는요, 2024년 4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투입된 캐사르 차량용 자주포의 손실률이 10%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자주포나 견인식 곡사포의 손실률이 거의 30%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가장 생존성이 높은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어력이 더 좋은 궤도형의 손실률이 더 높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궤도형 자주포가 차량용 자주포와 비교해 높은 손실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기에는 고유의 운용 특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궤도형 자주포들을 러시아군의 핵심 공격로에 반고정 형태로 배치하고 있고요. 전방에서 화력 지원 요청이 오면 수풀 등 은폐 지역을 신속히 벗어나 개활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방 부대가 요청한 지원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임무 특성상 개활지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격에 보다 취약한 편이었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의 봄과 가을에는요, 악명 높은 장마식입니다. 그러니까 라스푸티체가 발생해서요, 이때는 견인식과 차량용 자주포의 운영이 크게 제한돼요.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궤도형은요, 낮은 접지력 덕분에 점차로 수렁으로 변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작전 시기가 늘어남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와 비교해 차량용 자주포의 경우 높은 기동력을 사용해 전투가 비교적 치열하지 않은 광범위한 전선에 대한 방어를 주로 담당합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에 노출될 확률도 궤도형보다는 낮았죠. 또한 운용자들도요, 적에게 노출되면 끝장임을 알기 때문에 보다 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수풀 지역 등에 숨어있는 상황에서 드론 방어 펜스를 사용해 자주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군의 사격 요청이 있으면 2, 3분 정도만 개활지로 나가서 집중 사격한 이후 신속히 수풀 지역으로 후퇴하는 방법을 활용해 피해를 줄이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난번에 샤르의 군사연구소 채널과 160년 산삼 진액 산보아가 함께 하늘사랑 장학재단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뜻에 동참해 주셨고 삼삼 진액 제품에 대한 관심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산보아의 맛이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홍삼 많이 섭취하셨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산보아는 물을 섞지 않은 고농축 삼산 진액이라 그런지 풍미가 진짜 깊고 진한 게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맛 자체에서 건강해진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실제로 홍삼 19포 분량의 유효 성분과 산보아 1포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의 양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산보아가 특히 남성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요. 지난주 구매해 주신 분들의 후기 내용 중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요, 남성으로서 자신감이 떨어져 고생했는데 산보아 섭취 후 힘이 생겨 놀랐다고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커피 없이 하루 보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산보아 한 포로 개운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주무시는 분들, 그동안 홍삼이나 다른 건강식품 먹고 효과를 못 느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순직하신 공군 조종사의 자녀를 위한 한국 하늘사랑재단 후원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샤르의 군사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한정 최저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 한번 클릭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직하신 공군 조종사 영두를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해 주신 산보아의 수익금 일부가 기부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견인포는 분명 한계점을 드러냈지만 궤도형과 차량용 자주포는 각각 자신들만의 우수성을 증명하면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궤도형은 차량용과 비교해 훨씬 우수한 방어력과 야지 기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기동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요,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인 교전 지역에 궤도식 자주포를 고정 배치하고 있고요. 임무 특성상 적에게 많이 노출되므로 그만큼 피해가 크지만 실제 피격 시의 생존율은 궤도식이 훨씬 높습니다. 차량용은 획득 비용과 운용 비용 모두가 저렴하고 도로상에서 기동한다면 장시간 시속 70에서 80km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단순해 수리와 훈련 모두가 용이하죠. 우크라이나군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포병 숫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자주포와
M142 하이마스를 기동 타격 전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광범위한 전선에 대한 신속한 화력 지원, 중요 공세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화력 지원 용도로 우크라이나군은 차륜형 자주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야간에 차륜형 자주포를 비밀리에 이동시켜 전투가 치열하지 않은 전선이기에 방심하고 있는 러시아군 기지에 불벼락을 선물하는 작전도 자주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궤도식 자주포와 차륜형 자주포 모두를 다 가져야 한다는 말일까요?